9월 셋째 주, 날짜로는 9월 14일에서 9월 20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949년 9월 14일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목포 형무소 파옥 사건이 있었습니다. 탈옥 사건이죠. 재소자 약 700명이 형무소 내에서 폭도로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형무소 내에 있는 무기고를 습격을 했었고 간수를 살해하고 그중에 약 400명이 도주한 대규모 탈주 사건입니다. 목포 형무소가 그때 당시에 수용 능력이 약 600여 명에 불과했답니다. 그런데 제주 4.3 사건 관련자들이 대거 수용이 되면서 사건이 일어날 그 당시에는 600명 수용시설에 1421명이 수감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오호. 제주 4.3 사건 관련자들이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데요. 이 4.3 사건 관련자들이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고 20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사람을 마포 형무소에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 이하는 대구 형무소, 10년 이하는 대전 형무소, 그리고 5년 이하 재소자들만 목포 형무소에 수감토록 그렇게 조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룰을 어기고 5년 이하가 아닌 5년 이상이 되는 그런 그 재소자들까지 바로 이곳 목포 형무소로 수감을 했다고 그래요. 결국 이들이 이제 주동이 돼서 일으킨 그런 사건이었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훗날 이제 그 사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견해는 당시에 좌우익 대립 갈등 끝에 빚어진 민족사적인 그런 비극이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이게 바로 공통적인 역사 의식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더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더 깊이 자신의 생각 따라, 자신의 이념에 따라 해석을 또 달리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보면 더 많은 자료가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963년 9월 15일 이날은요, 국내 첫 라면, 삼양라면이 생산된 날입니다. 야, 이걸 딱 보면서 순간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배불러 하는 포만감도 동시에 느끼게 됐습니다. 1961년으로 갑니다. 남대문 시장에 한 사람이 그 꿀꿀이죽을 사 먹으려고 갔는데 엄청나게 긴 줄이 서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남루하고 초췌한 복장의 사람들이 다들 꿀꿀이죽 5원짜리 한 대접을 사 먹으려고.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배불리 먹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일본을 갔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우연히 라면이란 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가격도 싸. 이거 우리나라에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남대문 시장에 꿀꿀이죽을 사 먹으러 오는 사람, 아니 전국에서 꿀꿀이죽으로 또는 배가 고파서 허기진 사람들을 따뜻한 국물로 채워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훗날 삼양식품을 설립한 전중윤 사장입니다. JP,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부장 김종필을 찾아갑니다. 김종필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설득 끝에 돈이 없다는 JP에게 적어도 우리 국민들 배는 골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마디. 결국 김종필은요, 당시 상공부에 있던 돈 중에서 10만 달러, 그 중에서 5만 달러를 뚝 떼어서 주면서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이 돈을 가지고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과 한국 간에 국교가 없는데, 우리 서로 국교가 없는데, 그런 양국 간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뭘 믿고 당신 개인에게 이걸 팔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대답,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날 전 사장이 아니죠. 바로 그 회사, 라면 만드는 회사입니다. 묘조식품의 오구이 사장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사장 이름이 오구이였나 봐요. 만나서 그 자료 그대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읍소를 합니다.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오구이 사장을 만나서 읍소를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세요 부터 시작을 해서 제발까지 읍소를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읍소를 하고 돌아옵니다. 다음 날 오구이 사장에게 연락이 오죠. 당신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생각했다.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국교 정상화도 안 돼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행했던 당신들의 역사, 한국 전쟁 덕분에 일본 경제가 좋아졌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국교가 없으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주고받고는 있을 수가 없겠지만 민간 차원에서 기술을 무상 제공하겠다. 그리고 시설도 싼 가격으로 하겠다. 당신이 갖고 온 5만 달러, 2만 5천 달러는 갖고 가시오. 2만 5천 달러, 그 절반 2만 5천 달러로 6만 달러짜리 제조기 두 라인을 보내드리겠소. 이러면서 2만 5천 달러의 두 라인을 즉석 발주를 해준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문제가 양념이죠. 스프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 제조 비법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그 정보를 얻는 데는 실패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옥구이 사장의 비서가 쫓아온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편지 봉투를 하나 주면서 비행기 타고 보시라고. 비행기 안에 앉아서 딱 펼쳐보는데 거기에 라면 스프를 만드는 비법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자마자 이 제조 라인을 갖다 놓고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첫 라면을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날이 1963년 9월 15일 삼양치킨 라면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엄청난 눈물을 먹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라면 맛이 좀 짜던가요? 그렇다면 전 사장의 눈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짠 걸 겁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굶주린 국민들의 배를 채워주었던 그 라면은 참 이렇게 눈물겨운 이런 상황 속에서 탄생을 하게 됐죠. 자, 문제는 이제 밀가루였잖아요. 이게 대량으로 생산을 하려면 밀가루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미국이 도와주죠. 미국이 원조 밀가루, 잉여 생산품을 원조 밀가루로 원조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 밀가루를 가지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마침 때 맞춰서 분식 장려 운동을 펼치게 되죠. 쌀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 라면이 전국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대체 식량의 그 의미를 가졌습니다만 지금은 뭐 대표적인 어떤 기호식품 그런 의미로 가까이 와 있죠. 라면, 정말 좋은 식품에 틀림없고 무엇보다도 역사 속에서 굶주리고 있던, 배고팠던 우리 아버지 대의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국물로 그래도 속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그 음식이 바로 대체식품이 라면이었습니다. 1402년 9월 16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증명서인 호패 제도가 실시가 됐네요. 호패는 본래 중국에서 넘어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선 태종 때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에요. 16살 이상들은 남자는 무조건 지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조각에다가 이름과 직업과 계급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전국 인구 동태 파악을 위해서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썼나 하면 조세 징수용으로, 또 군역 부과용으로, 다시 말하면 세금을 걷는 데 썼고 또 군대 입대를 시키는 데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서민층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양반 자제들은 전부 다 엉뚱한 걸로 다 해가지고 가짜로 다 해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말이야. 세금도 안 내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호패 조사만 나오면 이 집에 몇 명이 살고 있네? 그러니까 세경 얼마나 걷어. 그리고 말이야, 마저는 요번에 군대 가야 되겠어. 맨 그냥 조사만 나오면 그렇게 하니까 호패 조사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위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뒷돈을 좀 주고 관리한테 관인 인증을 받잖아요. 관인을 찍는데 뒷돈을 좀 주면서 나 이번에 조금 두꺼운 데다가 새겨줘. 두꺼운 데다가 찍어줘. 그래가지고 몇 푼 주면 두꺼운 데다가 두꺼운 나무패에다 찍어주거든요. 그걸 가져와갖고 싹 깎아버리는 겁니다. 깎아버리고 가짜로 찍어넣는 거예요. 뭐라고 찍어넣어? 박해상 정승대감댁의 노비예요. 이렇게 찍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양반댁의 노비, 얘는 군대 안 가도 돼. 세경 안 물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위조가 막 넘쳐나니까 세조 임금 때는 호패청을 두게 되죠. 호패청을 두고 관리를 하는데 위조를 한 사람은 극형에 처하겠다. 그리고 무조건 외출할 때는 갖고 다녀라. 지금 우리 외국에 나와서 패스포드 들고 다니듯이 말이요. 그렇게 무조건 들고 다녀. 만약에 휴대하지 않으면 내가 큰 벌을 내리마. 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잘 지키질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크게 성공을 못 거두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와서 이제 숙종 임금은 호패가 아닌 지패를 만들려고 또 시도를 하게도
됐었네요.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성공한 그런 제도는 아니었던가 봅니다. 자, 1988년 9월 17일 이날은 제24회 서울 올림픽이 개막을 한 날입니다. 화합 전진의 기치 아래 전 세계 160개국이 참가를 했었죠. 그래서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됐었던 그런 그 올림픽 대회였습니다. 한국은 종합 4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한국이 우리 고유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정말 우수한 경기 운영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발돋움을 하게 된 거죠. 폐막 직후에 박세직 서울올림픽위원장, 그리고 또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죠. 두 분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서 발표를 합니다. 서울올림픽은 2,52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대회였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얼마의 돈을 번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는 무엇보다도 전 세계 지구촌에 코리아의 위상을 역사상 가장 드높였던 성공한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었던가. 여기에는 뭐 어느 누구도 반문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1983년 9월 17일 이날은 미스 아메리카 최초로 흑인 여성이 선발된 날이었습니다. 바로 바네스 윌리엄스입니다. 배우 바네스 윌리엄스. 영화 배우였죠. 가수로도 엄청난 활동을 했었죠. 그래미상 주제가상을 받고 또 뭐 그 뭡니까 코미디 시리즈에 또 상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연기로 상을 받고 엄청났었습니다. 근데 이 바네스 윌리엄스한테도 굉장히 아픈 흑역사가 있어요. 이 바네스 윌리엄스는 미스 아메리카에 나가기 이전부터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연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노래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미스 아메리카에 뽑혔으니까 그 미모 어디 갑니까? 그 지적인 면 어디 갑니까? 모든 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그 문화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야 정말 스타 중에 스타, 대형 스타가 하나 나왔다. 다들 이랬거든요. 정말 화제가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후에 펜트하우스 성인 잡지 있잖아요. 이 펜트하우스에서 바네사 윌리엄스의 누드 사진 시리즈 중에 한 컷이 딱 공개가 되는 거예요. 무명 때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컷의 사진을 찍었는데 결국 그게 그렇게 발목을 잡게 될 줄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랬습니다. 끝났다. 바네사 윌리엄스 끝났다. 거기다가 확실하게 죽은 사람을 또 한 번 확인 사살을 하는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뭔가 하면 미스 아메리카 이 협회에서 미스 아메리카 자격을 박탈을 하는 겁니다. 불명예다 이거죠. 정말 끝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외치는 그런 상황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바네사 윌리엄스는 계속해서 음반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음반 작업을 하고 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또 일반 공연 무대, 연극 무대, 브로드웨이 뮤지컬 무대 이런 무대를 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방송 영역으로 무대를 넓히고 또 그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주제곡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말 꾸준하고 다양한 이 활동이 에미상 수상자로 또는 그 골든글로브에 뭐 상을 받거나 노미네이트가 되는 이런 그 영광을 계속해서 안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활약을 했었죠. 브로드웨이 무대를 완전히 접수를 해버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내 자선활동, 봉사활동을 쫙 끊임없이 이어갔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스 아메리카 협회에서 미스 아메리카 2016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30년 만에 명예가 회복이 된 거죠. 미스 아메리카로서의 명예가 회복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대단합니다. 바로 그분이 미국에서 현재까지도 초대형 스타로서의 그 권위를 갖고 또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아끼고 있는 미국의 스타 바네사 윌리엄스인데요. 이 참 험난한 과정을 겪고 왔지 않습니까?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제해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나라에도
이러저러한 그 스캔들로 고난에 처해 있는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바네스 윌리엄스처럼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모든 연예인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네. 자, 1970년 9월 18일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타리스트죠. 지미 핸드릭스. 나이가 27살인데 약물 중독으로 사망을 한 날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인기를 얻게 돼요. 영국에서 인기를 끌고 미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금이 환영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 팬들 앞에서 첫 선을 보였던 무대가 바로 1967년 몬트레이 팝 페스티벌입니다. 연주 말미에 그 유명한 기타 화형식을 무대에서 치르게 되죠. 불더미와 함께 말이죠. 이 장면이 락 밴드들에게는 전설적인 그런 장면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굉장한 충격으로 가슴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락 콘서트 역사상 가장 각인된 이미지의 가장 열정적인 무대, 최고의 명장면 중에 명장면 압권을 바로 그 기타 화형식을 꽂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미 핸드릭스. 근데 27살에 그렇게 죽었는데 굉장히 많은 찬사가 따라요. 충격적이다. 전율이 인다. 경이롭다. 기타리스트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찾아냈다. 이런 평을 받게 됩니다. 이건 극찬인데 이게 어떻게 어린 27살 기타리스트에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게 거품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는 그 후에 있었던 많은 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조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는 누구인가? 라는 조사에 2위, 3위, 4위, 5위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뭐 브루스 스프링스턴의 리치 블랙 모어에 뭐 막 바뀌어. 그런데 1위 자리는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었답니다. 1위 자리는 오로지 지미 핸드릭스.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답니다. 이 정도면 거품은 아니죠. 네. 아래 순위가 아무리 바뀌어도 맨 윗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항상 그 이름 바로 지미 핸드릭스였다. 대단합니다.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지미 핸드릭스가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훌륭한 기타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남겼던 작품이 있습니다. 음악이 아니었어요. 음악이 아닌 그림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그 그림 속에는 죽기 전날 화판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속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고 케네디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히틀러의 얼굴이 그려졌고 징기스칸의 얼굴도 그려졌고 또 부처의 얼굴도 그려졌다고 합니다. 네. 지미 핸드릭스 27살. 네. 아마 하늘에서도 하느님이 락 기타를 좋아했었나 봅니다. 명인을 데려간 걸 보면요. 네. 1968년 9월 19일 서대문 아현 고가도로 개통. 네. 우리나라 최초의 고가차도예요. 근대화의 상징물이었죠. 그런데 숨가빴던 근대화의 추억을 간직한 채로 45년 만에, 그러니까 2014년 3월 26일 날 완전 철거가 됐습니다. 1962년 9월 20일 서울에 무인 공중전화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공중전화는 일제강점기죠. 1913년 첫 도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1960년 6월 1일 날 일본에서 쓰던 그 5호 자동식 공중전화기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뭐 도입 초기에 일단 기술력이 못 따라가니까 잦은 고장이 났었고 또 잔고장 큰 고장 할 것 없이 뭐 손을 댈 수가 없었죠. 기술이 부족하니까. 도난 사고도 있었고 또 이제 부스가 파손되기도 했었고 심지어 부스 안에 대소변을 보는 그런 사건들도 웃지 못할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962년 9월 20일 우리나라 첫 국산 모델인 공중전화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름이 통신 1호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무인 공중전화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역시 도입 초기에 5대나 도난을 당하는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숱하게 발전을 거듭해 왔었고 최근에 와서 1983년에 DDD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시외
겸용형입니다. 그렇죠. 동전을 넣어가지고 지방으로 전화를 할 수 있게끔. 그 DDD가 1990년대까지 아주 맹활약을 했었습니다. 2003년을 끝으로 철거를 했네요. 공중전화, 이 어휘가 이성적인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고요. 감성적인 분들에게는 가슴 속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어휘가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이 정보의 바다, 인터넷까지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고 재미있는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똑똑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죠. 요거 잘못 쓰면 독입니다. 잘 써야 약입니다. 스마트폰. 자, 고맙습니다. 이 스마트폰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서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